광고판의 비밀. 드르륵 드르륵 복사기가 소리를 내며 종이를 뽑아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청의 시간제 직원으로 일하는 로라는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복사기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로라는 식탁 한편에 놓아둔 우편물을 살펴보다 보내는 사람이 레이첼이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레이첼? 레이첼이 누구지? 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인가? 로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뜯었다.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던 로라의 얼굴이 점점 벌개졌다. 로라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랑 책을 쓰고 싶다고? 레이첼이라는 작가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로라는 얼음물을 들이키고서야 간신히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금세 가슴이 다시 방망이질 쳤다. 그날 밤 로라는 10번도 넘게 편지를 읽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레이첼 선생님, 로라 덩컨. 약속 장소에서 로라가 만난 사람은 10년 전 메릴린 학교의 문학 선생님이었던 레이첼 선생님이었다. 로라는 무척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놀란 것은 로라만이 아니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너였다니. 선생님께서 작가가 되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레이첼 선생님은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생님은 평소 아이들을 가르치며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자 계획 중이며 그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로라를 선택한 것이다. 예전에 문예지에서 내 글을 본 적이 있어. 요즘은 어떤 글을 쓰니? 요즘은 글을 쓰지 않아요. 아니, 왜? 어떤 선생님께서 제 글이 사춘기 소녀의 일기장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 글이 너무 형편없어 보여서.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월트 디즈니도 처음엔 사람들에게 재미도 없고 재능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로라, 넌 충분히 재능이 있어. 로라는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졌다. 재능이 있다는 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어떤 내용을 쓰시려고요? 에머슨이 말한 제1법칙? 그게 뭔데요? 자기 믿음. 로라는 어렴풋이 오래전 레이첼 선생님이 했던 실험이 생각났다. 그때도 레이첼 선생님은 자기를 믿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 로라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작가 노트를 펼쳤다.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늦게까지 끝날 줄 몰랐다. 이 빅터, 선반 위에 공구 상자 좀 가져와. 정비공이 소리치자 자동차를 닦고 있던 빅터가 얼른 공구 상자를 가져다 주었다. 빅터, 콜라 좀 사와라. 모두 같이 먹을 수 있게. 다시 자동차를 닦으려는 순간 정비소 사장이 심부름을 시켰다. 빅터는 아빠가 일하는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다. 콜라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아빠가 다가왔다. 빅터, 힘드냐?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빠랑 늘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너도 이제 23살이다.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할 때가 아닌데. 빅터는 아무 말 없이 콜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빅터, 운전을 배워볼래?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운전하는 건 분명 다르단다. 저기 마르코 형이 운전을 가르쳐 준댔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그러니까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빅터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건너편에 앉아 콜라를 마시고 있는 마르코를 불렀다. 이봐, 마르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뭔데요? 오늘부터 빅터에게 운전을 좀 가르쳐줘. 앞으로 한 달 동안 자네 저녁 일은 내가 대신 해주겠네. 마르코는 찡그렸던 이마를 슬쩍 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네.
빅터는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벌어진 이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빅터는 10분째 운전대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중이었다. 얼마나 운전대를 세게 쥐었는지 어깨와 목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땀에 젖었다. 어휴, 차 세워.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면 됐어. 자리 바꾸자. 보다 못한 마르코가 빅터의 어깨를 두들기며 말했다. 자리를 바꿔 앉은 빅터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빅터에게 운전은 아직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빅터의 눈에 언덕 위 교회가 보였다. 로라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빅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뭐? 기도를 했다고? 빅터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마르코가 눈썹을 찡긋거리며 물었다. 아, 그게 아니고 아니 기도했어요. 빅터는 마르코가 자신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로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교회를 보며 빅터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붉게 물든 하늘과 노을 아래서 기도하던 소녀, 흔들리던 그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때 로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여전히 궁금했다. 빅터는 멀어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달콤한 기억을 갖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빅터,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와라. 무척 덥다. 시내에 차를 세운 마르코는 빅터에게 1달러를 내밀었다. 빅터는 차에서 내려 아이스크림 가게로 걸어갔다. 가게 앞에는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셋이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와, 바보 빅터다! 가게로 들어가는 빅터의 등 뒤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IQ가 73이라며? 정말이야?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빅터를 놀렸다. 진짜 바보다 바보. 그 중에서 가장 덩치 큰 아이가 낄낄거리며 다가오더니 빅터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빅터가 비틀대자 다른 아이가 재미있다는 듯 반대쪽 엉덩이를 걷어찼다. 바보라는 놀림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빅터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니?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에 아이들은 호다닥 도망쳤다. 저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빅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바지를 털며 여자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 빅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로라. 로라는 일주일에 2번 레이첼 선생님의 집에 갔다. 선생님이 모아둔 자료를 정리했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완전한 글로 발전시켰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피곤할 만도 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니? 레이첼 선생님이 준 자료에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소녀와 발레리노,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발레를 연습해 또래보다 실력이 뛰어났다. 소녀의 발레 실력이 늘수록 소녀는 더 어려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그만큼 실패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소녀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 과연 나에게 재능이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 남자 무용수가 소녀의 마을을 방문했다. 소녀는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소녀는 발레리노에게 간청을 해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심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던 발레리노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손사래를 쳤다. 그만, 너처럼 뻣뻣한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구나. 넌 재능이 없어. 소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로 자신이 재능이 없다니 소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가 내린 평가였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녀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에
발레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 소녀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시골 마을에는 또다시 발레리노가 참석하는 행사가 벌어졌다. 여인은 행사장에서 은퇴한 발레리노를 만날 수 있었다. 여인은 그를 보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각났다. 오래전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내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라도 어떻게 단 1분 만에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난 하느님도 아닌데. 순간 여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 소녀의 꿈을 포기시킨 장본인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인이 그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발레리노는 오히려 여인에게 호통을 쳤다. 당신이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다면 당신은 애초에 성공할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읽던 로라가 화가 난 듯했다. 이 발레리노는 정말 너무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한 소녀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레이첼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분명 그 발레리노가 잘못을 했지. 하지만 로라, 더 큰 잘못은 발레리노의 말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 소녀에게 있지 않을까? 로라는 레이첼 선생님을 쳐다봤다.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포기하라고 말할 자격은 없단다. 정말 꿈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시험 성적이 나빠도 남들이 안 될 거라고 무시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남들 말을 듣고 내 꿈을 포기하는 건 무척 억울한 일이잖니.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단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야 해.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첼 선생님은 자신을 믿으라는 교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순간 로라는 레이첼 선생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레이첼 선생님의 말에 로라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아참, 얼마 전 빅터를 봤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빅터 로저스 말이니? 빅터의 이름이 나오자 레이첼 선생님은 다급하게 그의 안부를 물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부탁이 있는데 빅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레이첼 선생님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로라는 빅터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 지난번 만났을 때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저 빅터 로저스를 만나러 왔는데요. 차에서 내린 로라는 타이어를 손질하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로라를 유심히 훑어보더니 길 건너 트레일러를 향해 소리쳤다. 바보 빅터, 여기 누가 찾아왔는데? 잠시 후 트레일러 안에서 빅터가 얼굴을 내밀었다. 로라는 트레일러 쪽으로 걸어갔다. 로라, 여긴 어떻게? 빅터는 잠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다 트레일러 앞에 놓인 의자로 로라를 안내했다. 의자 위에는 여러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빅터는 황급히 그것들을 챙겨 옆에 있던 박스 위에 올려 놓았다. 박스 안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로라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한 권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겨보니 각 장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너 설마 브리테니커 24권을 다 읽은 건 아니겠지? 그 고물상에서 얻어온 거야. 21권은 못 읽었어. 21권은 고물상에 없거든. 이걸 왜 읽은 거야? 그냥 재미있어서. 빅터는 머리를 극적였다. 로라는 박스 옆에 세워져 있는 간이 칠판으로 다가갔다. 모서리가 깨진 칠판에는 수학 공식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이것도 내가 푼 거야? 그건 좀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한 달 전쯤에 아버지랑 트럭을 타고 가다가 봤어. 뭘 봤는데? 광고판. 그 도로 옆에 있는 광고판에 아무런 글자도 없이 이 문제만
덜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푼 거야? 빅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광고판에 적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혹시 로라, 넌 이유를 아니? 넌 대학을 나왔잖아. 글쎄, 컴퓨터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잖아. 로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 그런데 로라의 말을 들은 빅터의 표정이 한순간 환해졌다. 그래, 이 인터넷 분명 인터넷 주소일 거야. 빅터는 칠판으로 달려가 손으로 정답을 가리켰다. 이 숫자를 치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거야. 로라는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는 빅터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빅터, 혹시 레이첼 선생님 기억하니?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자 빅터는 탄성을 질렀다. 물론이야. 스튜어트 선생님과 레이첼 선생님은 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 레이첼 선생님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로라가 전하자 빅터는 탄성을 질렀다. 이게 선생님 전화번호야. 만날 생각 있으면 연락드려. 난 이만 가볼게. 로라는 가방을 챙겨 들며 말했다. 로라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빅터는 급히 칠판의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로라에게 건넸다. 그래, 알았어. 내 말대로 숫자를 주소창에 넣어볼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로라가 차문을 열자 빅터가 물었다. 로라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토요일 아침 로라는 이른 시간부터 레이첼 선생님이 보내온 자료와 녹음 테이프를 들으며 원고를 쓰고 있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로라 덩컨 씨 댁이 맞습니까? 현관 밖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컴퓨터 회사인 애플리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아, 그제야 로라는 이 남자들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다. 로라는 사흘 전 빅터의 부탁으로 시청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주소창에 빅터가 적어준 숫자를 입력했다. 그러자 이런 글귀가 떠올랐다. 애플리의 특별 채용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로라는 누가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맙소사 장난이 아니었나 보다. 환영합니다. 애플리에서 던컨 씨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도 없고 집 주소만 적혀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로라는 이들에게 문제를 푼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빅터라고 이야기했다. 아, 그랬군요. 그럼 혹시 지금 그 친구분을 뵐 수 있을까요? 로라는 이들과 함께 빅터의 트레일러로 향했다. 그런데 왜 도로에 그런 광고판을 세워 놓으셨죠? 차 안에서 로라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특별한 인재를 뽑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죠.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광고판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이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 광고를 보죠. 그렇지만 왜 광고판에 수학 문제가 적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애플리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재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차는 빅터의 트레일러 앞에 섰다. 의자에 앉아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던 빅터는 로라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로라는 아까 자신이 잘못 받았던 꽃다발을 빅터에게 건네며 말했다. 빅터! 광고판에 정말 비밀이 숨어 있었어. 빅터, 근사한 청년이 됐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로라는 빅터가 애플리에 입사하게 된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늘어놓았다. 빅터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빅터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렇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도 못 나온 빅터. 애플리에서 인류대학 출신을 뽑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광고판을
만들지 않았을 거야. 애플이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란다. 로라와 빅터, 레이첼 선생님은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은 없어. 무슨 일이든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보렴. 로라, 빅터,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보렴. 레이첼 선생님은 로라와 빅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새로운 기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멋진 건물을 뒤로 보이는 하늘이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랬다. 건물 앞에는 애프릴을 상징하는 금속 조각품이 반짝이고 있었다. 들어가시죠. 인사 담당자는 차에서 내린 채 우두커니 서 있는 빅터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빅터를 데리고 간 곳은 회장실이었다. 바로 자네로군. 내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테일러 회장이 빅터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테일러 회장은 지금껏 빅터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애플리의 직원이 된 걸 환영하네. 왜 저 같은 사람을? 테일러 회장은 빅터의 말뜻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대답했다.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며 고민했다지? 걱정할 거 없네. 그런 건 세상의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니까. 빅터는 회장의 얼굴과 하얀 운동화를 번갈아 바라봤다. 빅터 로저스. 테일러 회장은 빅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자네는 여태껏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자네는 당당히 해낼 수 있어. 나는 알아. 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빅터의 가슴 속에서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불안감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자신감이 가득 채워졌다. 아이디어를 만드세요. 그것이 빅터 씨가 할 일입니다. 빅터가 정식으로 출근하는 날, 팀장은 빅터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기획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기획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빅터의 계속되는 질문에 팀장은 짜증스러운 듯 대답했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쓰면 됩니다. 바보도 알아볼 만큼요. 다음 날부터 빅터는 두툼한 스프링 노트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종이에 그려 넣었다. 이런 일은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도 늘 했던 터였다. 며칠 후 빅터는 팀장에게 노트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기획서입니다. 팀장은 곰돌이 푸가 그려진 노트를 한참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의 첫 장을 넘겼다. 노트에는 빽빽한 글씨 대신 삐뚤삐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바보도 알아보게 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충대충 노트를 넘겨보던 팀장은 탁 소리 나게 노트를 덮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기가 당신의 놀이터인 줄 아세요? 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빅터는 절로 어깨가 움츠려 들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들으니 시끄럽던데 무슨 일인가? 테일러 회장이었다. 빅터 씨가 기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은 굳은 얼굴로 스프링 노트를 회장에게 내밀었다. 테일러 회장은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노트를 펼쳐 보았다. 빅터의 기획서를 보던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크크. 한참을 웃으며 노트를 넘기던 테일러 회장이 노트 중간쯤에 이르러서 웃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 장의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게 뭐지? 스케치북 컴퓨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 위에 직접 마우스 펜이나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컴퓨터입니다. 스케치북이나 노트처럼 들고 다닐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겠는걸.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테일러 회장은 빅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팀장과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빅터는 테일러 회장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누가 뭐래도 자네의 아이디어는 훌륭하네. 그러니 자네의 생각을 확실히 믿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도록 하게. 식사 내내 테일러 회장은 빅터에게 이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빅터의 노트에 그려진 그림은 애플리에서 가장 중요한 신제품 기획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빅터의 노트는 점점 더 늘어났다. 그리고 빅터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 직원들도 점점 많아졌다. 빅터는 애플리에서의 생활이 좋았다. 여기에서는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좋았다. 그럴 때면 빅터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직원들과 커피 내기 게임에서 진 빅터는 커피 전문점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바보 빅터!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에 빅터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바보 빅터 맞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더프였다. 더프, 여긴 어떻게? 나 이번에 신입사원 됐지. 더프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뒤로 감췄다. 지금은 보안요원이지만 곧 기획팀으로 갈 거야. 그런데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피자 배달이라도 온 거야? 오늘은 동창이라 용서하지만 앞으로는 내 허락을 받아야 해. 알았지? 더프는 무전기 안테나로 빅터의 배를 쿡 찔렀다. 그러다 뭔가 딱딱한 게 걸리자 빅터의 목에 걸린 직원 카드를 잡아당겼다. 바보 빅터, 내가 어떻게? 더프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비비며 유심히 직원 카드를 살펴보았다. 난 할 일이 있어서 그만. 빅터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더프를 다시 마주하다니 그것도 하필 회사에서. 빅터는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랬다. 한동안 더프는 빅터에 대한 소문을 회사에 퍼뜨리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은 빅터에 대해 수근거렸다. 그 때문에 빅터는 또다시 로널드 선생님과 더프가 등장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바보 빅터 어디 가냐? 복도를 걸어가는데 더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내가 너에 대해 조사를 좀 했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보안 요원으로서의 의무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보안 요원들이 하는 짓이니? 빅터는 더프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더프는 할 말이 없는 듯 헛기침을 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하여튼 너 말이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아이디어를 테일러 회장이 좋아했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광고판이야. 누가 문제를 풀어준 거냐? 내 주변에는 너와 똑같은 멍청이들 뿐이잖아. 순간 빅터는 더프를 힘껏 밀었다. 더프는 커다란 몸집에도 불구하고 무척 쉽게 복도에 나뒹굴었다. 빅터는 더프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그만! 더프는 벌벌 떨며 빅터의 두 손을 움켜쥐었다. 빅터가 손을 내리자 더프는 콧잔등에 땀을 쓱 닦으며 이를 꽉 물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더프는 울먹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난 사실 신입사원이 아니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경비라고. 그런데 바보 주제에 애플리의 정식 사원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게다가 테일러 회장의 관심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좀 알려줘. 수학 문제는 대체 누가 풀어준 거야? 더프는 애원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빅터는 굳은 표정으로 더프를 쳐다봤다. 너한테는 가르쳐주지 않아. 빅터는 더프를 뒤로 한 채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자명종이 울렸다. 부수수한 모습으로 눈을 뜬 로라는 자명종을 내버려 둔 채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정말 한심하다. 7년 전 로라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글을 쓰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렇지만 레이첼 선생님과 열심히 준비한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는 한 곳도 없었다. 그 후 로라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내가 무슨 작가가 될 수 있겠어. 내 글을 받아주는 출판사는 한 곳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만 떠오르면 단 한 줄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로라는 분주히 집을 나섰다.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 후 로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다. 오늘은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레스토랑 안을 정리해야 했다. 레스토랑에는 40개가 넘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로라는 입구에서부터 테이블볼을 깔았다. 그런데 그때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강당 앞 테이블에서 60대의 노인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할아버지? 로라는 다가가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안경을 올리더니 로라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를 확인했다. 로라 덩컨 415-677-9629. 로라는 깜짝 놀라 테이블볼을 깔던 손길을 멈췄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어요? 간단해요. 전화번호부를 외우면 되니까. 네? 로라가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는 동안 노인은 강연 팸플릿을 건네주었다. 노인은 오늘 강연을 할 잭 맥클레인, 암기왕 잭이었다. IQ 168의 그는 7살 때 텔레비전에 출연한 뒤로 암기왕 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몰라 봬서 죄송해요. 노인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번호부를 외울 수 있죠? 로라의 질문에 잭은 으쓱하더니 말했다. 전화번호부를 외우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오래전에는 종교 경전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능력을 사용하면 누구나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요. 로라 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라는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저는 IQ도 별로 높지 않아요. IQ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IQ 테스트에 수를 다루는 능력과 공간 능력이 들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를 믿는 능력은 담겨 있지 않거든요. 로라는 잭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레스토랑 종업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해야겠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머리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이제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30분 떨어진 메릴린 학교에서 그 기록이 깨졌지요. 메릴린 학교라면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의 이름은? 잭의 말이 끝나자 눈앞이 어질어질해진 로라는 힘없이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천재가 된 바보. 메릴린 학교는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붉은 벽돌 담에는 담쟁이 덩굴이 작은 꽃을 피웠고 교실 창가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아른거렸다. 그 사람 말이 정말일까? 빅터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로라를 쳐다보았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 안심해. 로라는 빅터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빅터, 로라, 어서 오렴. 레이첼 선생님이 현관 앞에서 두 사람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오늘 빅터와 로라는 레이첼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래전 빅터가 받았던 IQ 테스트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료실로 들어서자 담당 직원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레이첼 선생님이신가요? 네, 전화로 부탁드렸던 시간이 많이 지난 자료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레이첼 선생님과 로라, 빅터는 담당 직원의 뒤를 따라 졸업생 자료실로 들어갔다. 낡은 종이 냄새가 훅 풍겨왔다. 담당 직원이 자료를 찾는 동안 빅터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의 등을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있네요, 빅터 로저스. 교직원이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빅터의 IQ 테스트 결과지였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빅터? 넌 천재였어. IQ 173의 천재. 서류를 받아본 레이첼 선생님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선생님은 빅터에게 서류를 건넸다. 서류에는 또렷이 IQ 173이라고 적혀 있었다. 빅터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에, 로널드 선생님이 숫자를 착각했었나 봐. 로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래, 아닐 거야. 빅터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강하게 믿었던 거지. 그러니 그 사람의 눈에는 173이 73으로 보였을 거야. 분명히. 말을 끝낸 레이첼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레이첼 선생님과 헤어진 후 로라와 빅터는 언덕 위 교회로 향했다. 그리고 나란히 그네에 앉았다. 난 정말 바보였나 봐. 빅터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IQ가 173이나 되는... 로라가 급히 말했지만 빅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지금까지 73이라는 숫자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남들이 아무리 날 무시하고 놀려도 나를 믿고 사랑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날 믿지 못했고 내 스스로를 바보라고 무시했어. 빅터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빗물처럼 땅에 떨어졌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울던 빅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지더니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빅터는 길게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게구름처럼 생각들이 피어올랐다. 나는 지금까지 바보로 살았던 내 인생을 바로잡겠어. 내 생각을 가장 존중하고 누구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겠어.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어. 빅터는 그네에서 벌떡 일어났다. 괜찮아? 루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빅터에게 물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난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 빅터가 로라를 향해 싱긋 웃었다. 로라도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빅터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사무실로 들어서며 빅터가 직원들에게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직원들이 의아한 얼굴로 빅터를 쳐다보았다. 하하하, 아침부터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그렇게 잘생겼나요? 직원들은 계속해서 놀란 눈빛으로 빅터를 바라보았다. 빅터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빅터의 입에서 콧노래가 계속 흘러나왔다. 빅터는 더 이상 예전의 빅터가 아니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무엇이든 동료들과 함께 하려 했다. 어깨를 움츠리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던 빅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요즘 빅터가 달라졌어. 훨씬 보기에 좋아졌어. 일도 잘하고. 직원들은 전과 다른 빅터의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할 때도 빅터는 의욕이 넘쳤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림으로 혹은 글로 기록을 남겼고 1년도 되지 않아 빅터의 책꽂이에는 30권이 넘는 노트가 꽂혔다. 빅터의 노트는 애플이 중요한 보물이었다. 그 안에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각종 정보,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낸 좋은 문구들이 가득했다. 테일러 회장은 정기적으로 빅터와 만남을 가지며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빅터의 노트가 늘어나면서 회사는 점점 알찬 회사로 커나갔고 빅터도 더 큰 책임을 지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갔다. 어느 날이었다. 빅터, 혹시 맨사협회라고 들어봤어? 로라의 전화였다. 로라는 오랜 노력 끝에 두어 달 전 자신의 이름으로 첫 동화책을 출판하고 지금은 잠시 여행 중이다. 맨사? 그게 뭔데? 빅터는 한쪽 어깨에 수화기를 받쳐놓고 서류를 뒤적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로라는 국제 멘사협회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았다. 멘사협회는 상위 2%의 IQ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야. 그곳에서는 회원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해. 하하, 로라, 난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 그리고 IQ는 대단한 게 아니잖아. 숫자에 불과하잖아. 지금껏 바보로도 살았는데 뭐.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곳엔 천재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괴짜여서 미움을 받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대. 오늘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고 바로 너에게 전화한 거야. 어쩌면 너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도 있지 않겠니? 글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긴 너처럼 살아온 사람을 또 찾기는 어렵겠지. 그렇지만 혹시라도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라는 말끝을 흐렸다. 빅터는 빙긋이 웃었다. 고마워, 로라. 멘사협회에 대해 알아볼게. 빅터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 멘사협회를 입력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천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왠지 흥미로웠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힐튼 호텔은 안팎으로 분주했다. 대형 트리 장식 아래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 음악회가 열렸고 입구에서는 안내원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방문객들을 맞았다. 3층 연회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국제 멘사협회 회원들로 새로운 회장의 취임식을 위해 각지에서 찾아온 것이다. 분위기를 북돋우던 캐럴 합창이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국제 멘사협회의 새 회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신입 회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수많은 인기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이자 전문적으로 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조언해주는 상담가이고 애플리의 이사이자 변화를 선도하는 강연가이며 프로그램 기획자인 이렇게 바쁜 사람이 있군요. 사회자의 말에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빅터 로저스 회장님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빅터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단상으로 올라갔다.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회원들에게 여러 번 인사를 한 뒤 손을 뻗어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 테이블에는 중년의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기 계시는 저 멋진 신사분은 MIT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이신 스튜어트 교수님이시고 아름다운 여성분은 출판계에서 존경받는 레이첼 대표님이십니다. 저 두 분은 저에게 엄마이자 아빠이시고 제 자신을 포기할 때조차 저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당신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던 레이첼 선생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맺혔다. 그리고 또 한 분,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제가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다스리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외면받을 때 가장 넓고 따뜻한 품으로
절 안아주셨던 아버지께 오늘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환히 웃으며 절 내려다보고 계시겠지요. 빅터는 잠깐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빅터를 기다려 주었다. 빅터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즘 젊은 회원들로부터 성공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순간 이 호텔의 창립자인 콘레드 힐튼이 생각나더군요. 그는 어른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 은행 경비원이 되려고 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바람에 퇴짜를 맞고 호텔 벨보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힐튼 호텔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지요. 물론 성공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벨보이 시절에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보다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호텔을 경영하게 되리라 믿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쇠막대기를 들고 이 쇠를 두들겨 말굽으로 만들면 $10 50센트의 가치가 된다. 이것을 못으로 만들면 $3,250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시계의 부품으로 만들면 $250만 의 가치가 된다. 라고 말했지요. 빅터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본 뒤 말을 이었다. 우리는 콘레드 힐튼의 쇠막대기처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IQ가 높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IQ가 동물 IQ와 비슷한 73이라고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선생님의 착각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습니다. 제 IQ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173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7년 동안 이 IQ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발굽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말발굽밖에 되지 못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그만두고 싶다고 느껴질 때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빅터 로저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했던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로라는 빅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런 웅변가가 한때 지독한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요. 스튜어트 선생님이 레이첼 선생님을 향해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로라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인기 동화 작가 로라 덩컨이 한때 꿈도 희망도 없는 레스토랑 종업원이었다는 사실도 모를 테지. 스튜어트 선생님은 로라와 레이첼 선생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이 옳았던 겁니다. 빅터도 로라도 모두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빅터의 가능성을 저보다 훨씬 일찍 알아채셨던 교수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시지요. 레이첼 선생님도 스튜어트 선생님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빅터가 강당에서 내려오자 로라는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빅터에게로 다가갔다. 세월 참 빠르죠? 저 아이들이 벌써 중년의 나이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이제는 저 아이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지요? 레이첼 선생님이 빅터와 로라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두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터는 강연을 통해서, 로라는 동화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스튜어트 선생님은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싸늘한 겨울밤이라서인지 도로에는 자동차의 흔적이 드물었다. 어머, 눈이네. 빅터, 운전은 자신 있는 거야? 빅터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최고의 정비사이자 운전사인 마르코 형한테 배운 실력인걸. 그때 아버지는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나 봐.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내게 운전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보면 빅터의 코끝이 찡해졌다. 차가 언덕 교회에 도착했다. 왜 여기에 차를 세우는 거야? 로라가 물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언덕 위 교회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앞마당에는 두 개의 그네가 사이좋게 걸려 있었다. 로라, 그때 무슨 기도를 했니? 빅터의 질문에 로라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라니 설마 15살 때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로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빅터는 웃지 않았다. 이내 로라도 웃음을 거두고 어린 시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어. 그때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로라의 말을 들은 빅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로라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너한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로라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그래, 정말 심각했다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모두 외모 탓인 줄 알았어. 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못난이로 불렸거든. 내가 바보로 불렸던 것처럼.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어. 그 이유가 뭐야? 5살쯤 내가 백화점에서 유괴를 당했었대. 부모님은 내가 무척 예뻐서 유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그 후로 나를 못난이라고 부르고 예쁜 옷도 입히지 않으셨다지 뭐야? 그게 나의 못난이 인생의 시작이었어. 게다가 무뚝뚝한 성격의 아빠는 나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어. 늘 나의 못난 점만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했지. 사실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건데 아빠를 꼭 닮아 무뚝뚝한 나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가 동화 작가가 된 걸 가장 기뻐하셨던 분도 아빠셨다고 엄마께서 말씀하시더라. 빅터는 안쓰러운 눈으로 로라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둘 다 엉뚱한 기준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구나.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다는 듯 물었다. 빅터,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 그때 내가 했던 말 진심이었니? 빅터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그때 내가 했던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큰 힘이 되었어. 아름답다는 말을 너에게서 처음 들었거든. 로라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빅터는 로라의 손을 꼭 잡았다. 로라의 뺨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 합창이 새어 나왔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마주잡고 있었다. 수정 구슬처럼 반짝이는 눈송이들을 올려다 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빅터 잘 지냈니? 로라 요즘 너무 유명해진 것 아니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애프리의 이사로, 동화 작가로 바쁘게 지내던 빅터와 로라가 오랜만에 만난 곳은 메를린 학교 앞이었다.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로라가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빅터에게 물었다. 와보고 싶었어. 지난번에 왔었잖아. 그땐 IQ 테스트 결과지 확인하기에 바빠서 학교를 둘러보지도 못했잖아. 확인하고 나서는 모두 놀라서 여유가 없었고. 로라가 끄덕였다.
로라와 빅터는 아주 천천히 운동장을 돌아보았다. 운동기구들과 벤치, 테이블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나무들은 모두 등치가 굵어지고 키도 훌쩍 커져 있었다.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것도 있었다. 빅터가 늘 창밖으로 바라보던 저 멀리 산등성이의 풍경, 로라가 혼자서 생각할 것이 있을 때마다 찾았던 학교 뒤편 잔디밭이 바로 그곳이었다. 로라는 건물 앞에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학교 냄새도 그대로인데. 맞아, 정말 그대로네. 빅터는 미소를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빅터가 좋아했던 과학실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실험을 하느라 눈을 빛내고 있었다. 로라가 좋아했던 도서관에서는 금발머리의 여학생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로라와 빅터가 조용한 걸음으로 복도를 한참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데니, 이렇게 놓으면 어쩌자는 거냐? 저 앞쪽의 교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빅터와 로라는 소리가 들리는 교실로 다가가 창문 안을 들여다 보았다. 어릴 적 까치발을 들고서야 겨우 내다보이던 복도 창문이 이젠 빅터의 가슴께에 닿아 있었다. 로널드 선생님? 빅터의 입에서 작은 소리로 선생님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만큼은 예전과 똑같았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댄이라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책상에는 구겨진 종이 여러 장에 놓여 있었다. 아마 아이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듯 보였다. 댄이 마음이 급하더라도 천천히 해 보아야지. 저는 뭐든지 너무 느려서 빨리 해보려고. 아이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입을 오물거리며 겨우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빅터의 입에서 조용히 한숨이 새어나왔다. 너도 나와 같구나. 빅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계속해서 교실을 들여다보았다. 로라도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데니,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넌 빨리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하면 뭐든 잘할 수 있잖아. 로널드 선생님은 데니라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로라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빅터를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빅터는 묵묵히 교실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때 빅터와 가까운 쪽에 앉아있던 아이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누림보 바보 데니가 잘하는 게 대체 뭐람? 자리로 돌아가던 로널드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 느림보 바보라고 했던 사람 누구야? 말을 했던 아이도 다른 아이들도 모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냐? 여전히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을 이어갔다. 아주 오래전에 바보라 불리던 학생이 있었다. 말도 더듬거리고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IQ도 73이었지. 푸하하하.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예상치 못한 자신의 이야기에 빅터는 깜짝 놀라 로라를 쳐다보았다. 로라 역시 놀란 눈으로 빅터를 보았다. 그 학생이 지금 어떤 어른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로널드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애플이라는 회사의 이사이면서 천재들만 모여있는 국제 맨사 협회의 회장이 되었다. 네? 아이들은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놀랄만도 하지. 나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놀랐으니까. 그 학생의 IQ가 73이라는 건 내가 잘못 본 것이었어. 사실 그 학생의 IQ는 73이 아니라 173이었단다. 그리고 말을 더듬거리긴 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 속에 뛰어난 아이디어와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더구나.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너희들이 지금 바보라고 놀리는 친구들 중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숨기고 사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난 지금도 그때 그 학생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자리로 돌아가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강하게 말했다. 빅터와 로라는 로널드 선생님의 모습을 뒤로 하고 교실을 빠져나왔다. 로널드 선생님이 저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운동장으로 걸어 나오며 로라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정말 다행이지. 지금 이 학교에 다니는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로라는 걸음을 멈추고 빅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빅터, 넌 정말 로널드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니? 널 17년 동안 바보로 살게 만든 사람인데? 빅터 역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원망도 했었지. 그런데 오늘부터 하지 않기로 했어. 바보로 살았던 17년은 모두 지나갔으니까. 로널드 선생님도 저렇게 변하셨잖아. 바보로 오해받는 어린 친구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로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정말이지 넌 놀랍도록 긍정적이야. 그럼 난 매일매일 아주 즐겁다고. 빅터는 로라를 앞질러 뛰어가더니 펄쩍 점프를 했다. 그 모습을 보던 로라가 웃음을 터뜨렸고 곧 이어 빅터도 큰 소리로 웃었다. 마주선 두 사람의 웃는 얼굴 위로 환한 봄 햇살이 와르르 부서져 내렸다.